어머, 친구한테 그런 심한 말을. 보자. 그 빨간 색깔 책 77쪽 보자. 우선 제목의 의미 좀 봐봐.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가다라는 의미래. 그래서 사씨의 고난과 시련을 제목에서 우리가 암시 예측해 볼 수 있어. 오케이. 명나라의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네, 중국이네. 명나라의 재상 유희는, 그래, 유희, 느지막이 아들 연수를 얻는다.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그래, 부인이 최씨인데 얘는 아들 낳고 바로 죽는데, 아들은 연수, 유연수, 얘 따이. 연수는 1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는 유한림 이렇게 부르지, 뭐 유사장, 유교수 이렇게 하듯이 관직명으로. 그리고 얘가 이제 누구랑 결혼한데 15세에, 니네 몇 살이니? 얘 18살이야? 오, 나이 좀 있네? 오, 갑자기 좀 어른 같다. 니네가 18이나 돼? 오씨, 약간 막 하면 안 되겠네. 그래, 결혼을 한다. 한림학사는 뭐 문화체육부 장관 요런 거야. 선호회가 흘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그래, 사씨랑 결혼하고 3, 4년 지난 뒤 유희도 이렇게 죽게 된대. 1월은 우리 해와 달이잖아. 그래서 요거 시간이라는 의미야. 우리가 강호를 강과 호수라고 안 하고 자연이라고 하듯이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갔다, 빨리 흘러갔다는 얘기야. 시냇물이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조선시대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니? 그 묘집 옆에 이렇게 오두막 지어놓고 거기서 3년을 살잖아, 자식이. 지금 그거를 한 거야, 얘가. 그리고 이제 그 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다시 관직에 이렇게 복귀한 거고. 그만큼 얘 굉장히 뭐를 중시 여겨? 효를 중시 여기는, 그래, 이렇게 유교적인 인물이네. 천자는 장차 글을 크게 쓰려고 했다. 임금이 되게 아꼈네, 유연수를. 한림은 자주 소를 올려, 소는 이제 신하가 임금님께 올리는 우리 상소문이라고 하지, 임금님께 글 올리는 거. 조정의 득실을 논했다. 그런데 엄승상이 그걸 기꺼워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이 올라가지 않는 거 보니까 결국 관직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누가 쥐락펴락했다? 엄승상이 했단 얘기네, 얘가. 그치? 권력을 휘어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관직이 올라가지를 못했어. 당연히 부정적 인물이겠지. 옆에 박스에도 있구나. 이를 통해 엄승상의 권력을 쥐고 있음이 드러난다라고.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었다. 그들이 성혼한 지 10년 가까이 흘러갔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내적 독백 괜찮니? 그치? 체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 낳고 기른다라는 뜻이야. 이래가 저 정인이 잠깐. 생육할 수 없나 보다.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한림은 그 말이 밑줄 한번 그어줄래? 자, 처음에 첩 두라고 권했을 때 한림의 생각,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은 해야지. 대답하지를 않았다. 그래. 사씨는 남몰래 매파를 시켜, 매파 옆에 뜻 있는데 이렇게 혼인을 중매하는 할머니야. 그런 매파를 시켜가지고 양가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해서 지금 첩을 구하고 있는 거지. 두 부인이 그 말을 듣고는 몹시 놀라 이내 사씨를 찾아갔다. 두 부인은 유희의 누나야. 그러니까 유한림한테는 고모가 되겠네. 그래서 그 엄마가 최씨가 아이 낳자마자 죽잖아. 그래서 거의 고모 손에 자라. 그리고 두 부인은 이 소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져. 그래서 이제 사씨가 첩을 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부인이 탁 온 거야. 그래서
듣자 하니 낭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 정말인가? 실하냐?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인이 뭐래? 집안에 첩을 두는 건 환난의 근본이야. 한 필의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의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그래, 두 부인 첩을 두는 거는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첩이 집안에 환란을 일으키는 그 씨앗이 근본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사실 작가의 이따 정리할게. 작가의 생각인데 그 작가의 생각을 두 부인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야. 그러면서 또 두 부인 뭐라 그러냐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네. 말 안장에 뭐지? 한 필의 말에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다. 이거 뭘 쓰냐? 한 그릇의 밥에 두 개의 숟가락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남편 한 명한테 두 부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치? 밥 한 그릇에 수개가 두 개 있으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지 이거는.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로 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서리법으로 첩을 두려는 거를 반대하고 있네. 근데 옆에 잘 써 있어. 잠깐만 옆에 좀 보자. 옆에 박스 밑줄 치면서 봐봐. 두 부인은 사시에게 한 집안에 두 여인이 드는 것이 가정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환란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다 밑줄 그어줘. 형광펜으로. 이러한 두 부인의 말을 통해 작가는 처첩제도라는 말 아니?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남편 한 명에 부인 이렇게 두 명 이상 있는 거. 그 처첩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야. 작가가 직접 고발한 게 아니라 두 부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OX. 작가의 가치관을 대리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두 부인. 당연히 맞지? 그치?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 그치? 맞지? 다음 또 볼게. 그러니까 이제 사시가 첩이 존문에 들어온지 존문 뜻 좀 봐줘. 옆에 있지. 남의 가문이나 집안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래. 이미 9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그래.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질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자기는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저는 옛날 같으면요 이 집안에서 내쫓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굉장히 어떤 인물이냐면은 요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치? 보수적인 가치관. 그치? 하물며 소시를 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인이 자녀의 생육이 빠르거나 늦음은 천수에 달린 것이야. 천수, 하늘의 운명으로 보고 있네. 그러니까 두 부인은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다 뭐에 따라 결정된다. 하늘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해. 사람들 가운데 간혹 30이나 40살 이후 처음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어. 낭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어찌하여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자, 요거 옆에 잠깐만 보자. 여기서 이제 두 부인의 말하기 방식인데, 두 부인은 자녀를 얻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라는 점 괜찮니? 그치? 하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또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은 경우도 있다 하면서 사실 위로해주고 있어. 그치? 또 사실은 아직 젊다는 점을 들어 첩을 드리려는 사실을 만류하고 있다. 그래, 두 부인이 첩 드리는 거를 이렇게 뭐한다? 뭐 만류한다. 뭐 설득하고 있어. 사실을. 그렇지? 또 한편으로는 사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어. 너 이제 겨우 20 넘었잖아. 30, 40이 돼서 낳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보자.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진 않았지만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월사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이건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첩은 그러니까 부인 한 명이랑 첩 한 명 둔다 이런 말이야. 일첩은 인륜의 이걸 당연한 도리야.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 그치? 여보 바람 피세요. 남편 원래 남자는요 부인도 있고 첩도 있어야 돼요. 이런 여자 어딨어? 약간 이거 너무나 이렇게 작가가 좀 너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 당연한 도리입니다. 해서 사실은 이런 사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 1도 없어. 그냥 사회 제도에 굉장히 순응하는, 뭐랄까 좀 맞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신사임당 같은 아주 전통적인 여인이야. 당연한 도리입니다.
첩에게 비록 관저에도, 관저는 옛날 중국의 신사임당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중국의 현모양처 여자야. 제가 그 정도의 덕은 없다 나는. 그렇지만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숲속, 투기한다는 건 질투한다는 거야. 그런 질투하는 거는 본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관저의 덕은 없지만 그래도 첩드린다고 저 질투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 문장을 보면은 당시 조선 사회에 첩 때문에 질투로 인해서 집안의 가풍이 흔들리고 어떤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 저는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거는 본받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지? 자, 중약 줄거리. 유할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 밑줄 한번 그어줘.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첩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원해서 아니야. 아주 옆에서 첩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체란이라는 첩을 받아들여.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장주를 낳는다. 그래서 엄승삼은 잠깐 들어가고 이제 요렇게 결국에 첩을 얻었고, 고전 소설에서는 얘들아 항상 본 부인이 긍정적 인물이고 첩은 거의 항상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져. 근데 이제 얘가 아들을 낳아버렸네. 장주라고. 야, 얘가 첩을 드리라고 권한 목적, 이유는 뭐야?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은 아들 낳는 거야. 드디어 아들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가 할 일 다 했어. 이 집에서 지가 이 자리 차지하고 싶겠지. 내가 이 집에 대를 이은 사람인데 왜 첩이 돼야 돼? 본부인이 되고 싶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모함하는 거네. 볼게.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자, 여기 배경묘사 맞니?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했다. 배경묘사 맞니? 그렇지? 야, 이 작품에 인물의 외양묘사 1도 없어. 사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할림 어떻게 생겼는지, 교씨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안 나와 우리 지문에. 근데 배경묘사는 여기 한 문장 나오네. 되게 로맨틱한 밤이야.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했다.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을 했다.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검은고를 대신 타게. 교씨는 그 명도 역시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한림이 제삼 재촉하였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되게 이러면 남자가 막 속이 막 무너질 것 같아. 야, 노래 좀 불러줘 했는데 감기 걸렸어요. 그럼 음악 좀 연주해줘. 그런데 싫어요 하더니 갑자기 막 울어버리는 거야. 한림은 괴이하니 무슨 말이야? 그래,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갑자기 우니까.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러워하는가? 대단하네. 대답하지 않고 더 울어버려. 그러면 얘들아 남자 마음이 녹아버려.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울어버리면은. 그래서 최고의 놀리는 여자의 눈물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 남친이랑 사귈 때 내가 좀 잘못했고 뭔가 할 말 없어. 그럼 그냥 울어버려. 이렇게 물러. 약간 이렇게 여우같이 해야 돼. 그래서 막 울어버려. 그럼 남자가 되려 화내는 게 아니라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파스타 먹으러 갈까? 왜? 이렇게 되고. 그죠? 대답하지 않고 교씨 이거 아주 연애 잘하는 애야. 대답도 안 하고 갑자기 막 더 울어버리네. 그러니까 한림이 막 굿가닥을 계속 캐묻지. 왜 그래 왜 그래?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을 하시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이걸 하면은 전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하지 않기도 어렵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이 말에서 두 개 밑줄 좀 그어줘. 진퇴양난이라 그래. 전진, 후퇴 둘 다 어렵다 해가지고. 또는 진퇴유곡이라고도 하지. 같은 말로.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거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해봐. 이렇게 계속 재촉하고 있어. 알고 싶어해. 교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근데 잠깐만. 야,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실은 사씨가 교씨한테 한마디 하기는 했었지.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읽다 보면 이제 나와. 평소에 얘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음란한 음악을 즐겼대 교씨가. 음란한 음악이 어떤 거야? 막 이런 음악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팔려서 낭군이 나란 일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사씨한테 그 나쁘게 말 안 해. 아유, 그 음란한 음악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낭군 이렇게 잘해야 되니까. 정말 집안을 위하고 정말 교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꼴 같지 않은 거야. 아들도 못 낳은 게 어디 나한테 지적질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유알림한테 이제 거짓말로 이러는 거지. 저는요 사실 그냥 노래도 못하는데 낭군 좀 즐겁게 들으려고 노래만 했거든요. 근데 사씨가 저보고 노래하면은 손발 잘라버린대요. 막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지. 그치? 자 볼게. 자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겸손하게 자기를 일부러 낮추고 있네. 착한 척하고 있지.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해서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게 하려는 것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뭔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옆에 박스 좀 봐줘. 교씨는 상대방이 자신을 믿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겸손한 여자 아니다. 이거 보고 겸손하다라고 인물 성격 파악하면 안 돼. 근데요 오늘 아침에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했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야. 근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 듣자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다. 요거 뜻 좀 봐줘. 고혹하다 바로 밑에 뭐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걸 고혹하다라고 한대. 장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그래 이제 척부인이 첩이었어. 그래서 이제 황후가 이 첩의 손발을 잘라버렸던 중국 고사가 있거든. 그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다. 고사 인용된 구절이고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거 팩트 아니지 모함하는 거지. 얘가 실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모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사실을 음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 우리 뭐라 그러지? 옆에 있나? 맞아 있구나. 이거 뭐라 이렇게 교씨 굉장히 이렇게 표리부동한 여자야. 그치? 겉과 속이 다른. 또 계속 볼게.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 한미한 요 뜻 좀 봐줘. 좀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한 이런 뜻이래. 그런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두려운 거는요. 상공의 청덕이 소첩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은 이 유알림의 어떤 덕에 흠집이 생기는 거잖아.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 죽는 건 괜찮은데.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 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해되니? 노래 부르면 어떻게 돼? 사부인이 저 죽일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명예에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래 못 부른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계획적이야. 치밀한 여자야. 자, 거기 옆에 박스 좀 쭉 밑줄 그어줘. 옆에 박스. 사씨가 교씨에게 충고한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곡해서 사씨를 모함. 사씨가 현숙한 부인이 아니며 자신을 질투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해서 한림을 속이려는 교씨의 간악함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사도 살짝 인용을 했고. 자, 다음 보자.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밑에다가 써놓자. 자, 교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 아니네. 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있어.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네. 다혈질이 아니라 뭐? 사씨가 그랬다고 2년 창장 잡아와 이러지 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네. 저 사람은 평소에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저 사람이 누구야? 사씨 얘기하는 거지. 평소에 질투하지 않아.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시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 교시의 말이 실정보다 좀 지나친 거 아닐까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교시의 말을? 자신의 경험을, 평소 사시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그래,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평소에 교시에 험담하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 이거는 조금 과장된 것 같아. 이렇게 경험을 근거로 사시를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네. 사시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있어. 그치?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 아, 옆에 박스에도 있구나. 옆에 박스에 여기 밑줄 긋자. 셋째 줄에 사시의 평소 성격과 행동을 근거로 교시의 말이 실제보다 좀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네. 이거 팩트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네. 조금 과장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한림은 자,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간접 제시하는 거야.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시를 위로했다. 내가 자네를 취한 건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어. 이 일은 집에 있는 노비들 가운데 누군가가 첨언을 해서, 첨언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렇게 모함하는 말, 그런 걸 해서 부인이 잠깐 노해서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누가? 사씨가 성품이 유순하니까 자네 절대 해치려 하지 않을 거야. 염려마.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가 실드 쳐줄게. 이렇게 지금 교시를 위로해주고 있어. 교시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요거 사자성어 되게 귀엽지 않니? 앙앙불락이라 그런데. 불락 즐겁지가 않다고. 앙앙불심. 오빠 앙앙불락? 막 이렇게 카톡하고. 다만 한림에게 사례가 무슨 말이야? 그치, 고마워하다라는 얘기, 고마워할 따름이었다. 역시 겉으로만 고마워하고 있지. 이걸 어디다 쓰는 게 낫지? 얘들아, 근데 좀 유한림의 단점도 하나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10년을 살아왔던 아내를 믿었다면 교시의 말 듣고 얘 뭐야?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의심할 법도 한데 교시를 의심하지는 않거든. 그냥 이게 비복들이 이렇게 말을 전하다 보니까 사씨가 좀 이렇게 말한 거를 교시, 얘가 좀 과장되게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지. 그러니까 교시의 간악함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사씨의 좀 단점인데,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단점도 좀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 이렇게 꺽쇠로 좀 묶어줄래?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있겠는가까지, 오른쪽 6째 줄에 있겠는가까지 묶어놓고 위에다가 쓰자.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그래, 서술자의 개입 이거지. 이제 작가가 이 작품 상황 속에 대해서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사시남정기를 만약에 5분 만에 끝내라면 여기 한번 수업하면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해. 볼게.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데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데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건 무슨 뜻이야? 겉과 다른 그 속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네. 그치? 교시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했다. 겉으로도 굉장히 선해 보였어. 그래서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다고? 표리부동한 거야. 그치? 공손했다. 그래서 여기서 서술자의 개입에, 여기 서술자의 개입에 뭐랄까, 뭐 역할이랄까, 뭐 얘 특징. 네, 첫 번째, 객관식 답지로 그냥 생각해줘. 옛말을 인용해서 교시의 간악함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네. 사람 속을 알기는 어려워요. 겉으로만 유순해 보이지 사실 속은 그렇지 못한 여자예요, 라고 교시의 그 간악함을 뭐 고발, 비판 이런 거 하고 있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읽어볼게.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만 여겼을 따름이다. 왜? 교시가 겉으로 착해 보이니까 사부인도 착한 줄로만 알았던 거야.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우리 틀린 답을 오답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오도라 그래. 길도자를 써서. 그렇게 오도할까봐 염려한 것이지. 또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 추도 시기 하는 생각,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이다 라고. 그래. 사씨가 조언이라고 그냥 쓸게. 조언을 한 의도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주네. 혹시나 독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봐, 정말 사씨가 이런 말을 했나? 하고 독자가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렇게 의도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뭐 한다? 야, 저기 승희야, 여기 안 보이지? 아니 저 화면에 여기는. 아, 그래. 사씨가 조언을 한 그 의도를 작가가 직접 설명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의 특징. 독자 이해를 도와준다. 독자 이해 도움. 이렇게. 다음 또 볼게.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이렇게. 아, 교씨 때문에 이 집안에 뭐가? 재앙의 뿌리가 생겼대. 그럼 재앙의 뿌리니까 이제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 재앙이가 열리겠네, 이 집에.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야? 왜 웃어?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효과도 있네. 결국 이 집에 재앙이 오겠구나. 이렇게. 이어질 내용 암시. 다음.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친정 어려운 관계라고 안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관계다. 이거네. 그래. 4번. 작가가 서리법으로, 의문정으로 결국 처첩제도. 이거는 굉장히 부부 사이 참 어려워지는 거야. 라고 처첩제도를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네. 얘들아, 근데 이거 잠깐만 생각해봐. 이 처첩제도 비판하는 거 아까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은 요 두 부인이 이렇게 비유적 여기서 한번 나왔거든. 근데 차이점은 여기서는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야. 그치? 두 부인이 말한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직설적, 직접적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작가가 이 부인과 처첩의 관계 정말 어렵지 않은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되지? 작가가 직접적으로 첩첩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서술자 개입이었고, 그 옆에 박스도 별표 한번 쳐줘. 옆에 박스에 또 이렇게 뭐 설명 쭉 되는 것도 한번 읽어봐봐. 자, 맞아볼게.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유한림의 좀 단점인 거지?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사부인 의심해 안 해? 의심은 안 했고,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는 참소를 행할 수가 없었다. 다음 보자. 뒷부분 줄거리. 사씨가 아들 이나를 낳자. 그래. 사씨가 이거 그냥 지워버리자. 이나 이제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네. 여기가 자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아들 낳았잖아. 그러면 유연수는 누굴 좋아할까? 통상적으로. 당연히 얘를 좋아하겠지. 얘는 그냥 잘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근데 얘는 굉장히 똑똑해.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막 우리 집에 대를 이으려는 장주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아껴줬다가 이제 장주는 찾지도 않고 맨날 이나랑만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빡치지. 교씨가. 그치? 뭐야? 교씨는 문객 동청과 짜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을 한다.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함에서 생활을 한다. 한편 유한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동청은 유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한림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잠깐만. 아닌데. 그리고 사씨를 만나 영화를 누린다. 그래. 그리고 마지막 그 주제 밑줄 그어줘. 사필귀정, 권선징악. 요 고정소설의 그냥 일반적인 주제지. 이렇게 돼. 여기 좀 지워봐봐. 들어. 그래서 이제 얘가 이날을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씨는 아유 내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대를 잇는 거였는데 본부인이 대를 이었으니까 난 여기서 이제 쫓겨나겠구나 이 생각에 막 불안감을 느껴. 그때 이 집에 동청이라는 서사, 그러니까 이렇게 양반집에 기거하면서 같이 글 공부하는 사람이 와. 얼굴도 잘생기고 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행실이 좀 나쁜 애야. 본심이 좀 나쁜 애야. 둘이 이제 눈이 맞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둘이 짜고 머슴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 장주를 죽여.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들을 죽여버려. 그리고 이제 교씨가 얘기를 하지. 사씨가 죽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유할림도 여기서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사씨를 내쫓아버려. 그리고 이제 교씨가 이 자리에 딱 앉게 돼. 그리고 밤에는 몰래 동청이랑 또 만나고. 사씨는 내쫓겨서 어디 가냐면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묘소에서 지내. 여기가 이제 아까 거기 수월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내. 그러니까 교씨랑 동청이 유현수가 가끔 어머니 묘지에 제사 산소 가는데 가서 만나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처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씨는 그거를 알고 여기 있다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제 두 부인이 있는 데로 도망을 쳐. 재미없니? 아무도 안 들어. 그냥 혼자만 하고 있어서. 자, 저기 볼게. 다음 장 볼게 그냥. 82쪽 보자. 82쪽. 여기 몇 개 밑줄 좀 그어볼게. 2번. 특징 정리 2번. 형광펜으로 밑줄 좀 그어줘.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 그치? 그래서 축첩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이거. 그 다음에 5번도 밑줄 좀 그어줘. 인현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간하기 위해 지은 소설이다. 이게 이 작품의 창작 목적인데 이 유현수가 그러니까 김만종은 이걸 숙종이라고 생각한 거고 여기 이제 쫓겨나는 이 사람이 인현왕후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희빈장씨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인현왕후 저기 쫓겨나고 이제 얘가 중전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주물럭주물럭 하지 않았지 오빠랑 이렇게 이 외척들이.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려고 이 작품을 쓴 거야. 풍간하기 위해서라고 되는데 풍간은 야 풍자라고 하면 절대 안 돼. 풍자랑 달라. 풍간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야. 그 5번에 풍간하기 위한 소설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조정 이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당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대 이 작품이. 그리고 요 희빈장씨 쪽에서는 이 소설 읽는 사람 막 잡아서 벌 주고 막 그렇게 단속도 하고 그랬었대. 다음에 6번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아까 명나라의 재상 유희 이렇게 나왔잖아. 왜 중국을 배경으로 했을까? 그래 그 현실 비판하려는 주제의식을 좀 감추려고. 현실 비판이라는 주제를 좀 감추려고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7번도 밑줄 한글로 썼어. 그러다 보니까 독자층이 굉장히 넓어지겠네. 특히 양반 남성들은 한자를 좋아하고 한문을 좋아하고 여성들이 한글에 좀 더 친숙하다고. 그러니까 여성 독자층이 굉장히 많아져. 또 가정소설이기도 한 점에서. 그 다음에 9번 밑줄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독자 이해를 돕고 축첩제도의 문제점을 제기 이렇게. 자, 맨 밑에 성격에 그 두 개 좀 다시 밑줄 그어줘. 국문소설이라는 점이랑 풍간적이라는 말이랑. 풍간 알겠지?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썼다는 거. 그래 요 정도 보면 되겠다. 그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 우리 주황색 책 48에서 50 여기 한번 풀어봐. 48에서 50쪽 한번 풀어봐봐. 그 다음에 도윤이도 풀고 질문은 따로 받을게 다음 주에.